이동기의 생존 경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 경제학을 이제 제가 여러분이 우리 생존 경제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존 경제를 하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거를 어쨌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딱 한 명을 우리 꼽아라.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담 스미스 하면은, 자, 제가 학생들한테 아담 스미스가 뭐야?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요. 그러지 좀 마시고요, 여러분. 물론, 근데 사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국부론 전체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정말로요. 그게 이제 후대에 이제 워낙 강력한 인상을 미쳤기 때문에 나왔지만, 우리가 도대체 정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경제학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또 아담 스미스가 돌아온다면 현재 경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정부가 하고는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는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경제를 공부한다면 최소한 아담 스미스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3대 저서 그러면 우리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 다음에 우리 케인즈의 일반이론, 그 다음 막스의 자본론 이렇게 꼽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하나만 딱 알아보자. 그러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제학이라는 학문은요,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은요, 우리 학문의 무드왕, 철학이겠죠. 철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지만 경제학이란 건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하면서 비로소 경제학의 자리가 잡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했을 때는요, 이거 여러분 철학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의 범주에 들어갔던 겁니다. 철학의 범주. 근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요, 언제? 1776년에 썼거든요. 요 1776년도 굉장히 재밌는 연도입니다. 왜? 1776년이 딱 되면은요, 여러분 뭐요? 미국이 무슨 전쟁? 독립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누가? 영조가 죽고요, 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보다 11살 많았던 아주 아담 스미스와 절친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가 됐나? 우리 뒤에 변하면 흉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도덕 감정론을 쓴 흉이라는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흉하고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 굉장히 친했었고, 걔네들이 주로 학문하던 곳이 에덴버러라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에덴버러 학파다.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어울리지 못했네요. 제가 이러고 싶었던 게 이게 바로 뭐다? 1776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어떤 시기구나. 왜? 1760년에 못 터져요? 산업혁명 터지죠? 그래서 그 시기,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막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독일에서 칸트가 살 때 영국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동시대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프랑스는 1706년에서부터 연도 1, 2년 틀릴 수 있어요. 1778년까지가 루소니까요. 그러니까 요 시대가 우리가 프랑스에서는 루소가,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칸트가, 독일은 철학, 프랑스는 정치, 영국은 경제.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아담 스미스가 막 살고 있을 때, 이제 정약용이 뒤늦게 태어나서 괴나리 보찜 메고 과거 시험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정조한테 공부 안 했다고 비계 던져갖고 얻어 터지던 시대. 이게 바로 어느 시대다? 이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담 스미스는 분명히 무슨 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철학책으로서 여러분 자기의 논문을 씁니다. 근데 철학책으로 썼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후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철학이 같은 범주에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전제가 뭐였었냐면, 두 가지 기존의 철학하고는 달랐던 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였었느냐? 상정하는 인간이 달랐었던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철학, 또 이전에는 신학이잖아요.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주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상정하죠? 이타적이고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죠. 근데 아담 스미스는 특이하게도 인간을 무슨적인 존재? 이기적이고 무슨적인 존재로 바라봤죠? 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인간의 도덕적 가치라든가 내면의 세계와 같은 수치화할 수 없는 무슨적 연구, 우리 수치화할 수 없는 걸 질적 연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전부 다 수치화시키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화? 수치화시키는 연구.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양화시킬 수 있는 양적 연구를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특징,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상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뭐예요? 어떤 영역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철학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부르자. 그래서 바로 뭐가 등장한다? 바로 경제학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 경제학은 여러분 어때요? 마던 에어 클래식해요. 이건 마던이에요. 그렇죠. 무슨 경제학? 그래서 바로 고전 경제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고전 경제학이란 걸 열었고, 고전 경제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고전 경제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경제학은 또 이런 경제학을 비판하고 나올 수 있겠죠. 왜? 거꾸로 고전 경제학은 인간이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베블렌이라는 우리 경제학자가 나오지만 과시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단점들이 존재하고 또 경제 영역에서도 수취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가지지만 어쨌든 경제학이란 커다란 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은 항상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라든가 이런 많은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뒤에 보면 절대오 이론인데 그걸 뛰어넘는 리카도의 비교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의 무리들, 귀염둥이들이 숑숑숑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 또 정리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누구다? 아담 스미스다. 정리되셨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귀염둥이 매부리코. 그럼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요. 자, 원래 우리 아담 스미스의 정확한 책 제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 스미스가 무슨 논이라고 썼어요? 국부론이라고 썼죠. 근데 국부론은 여러분 정확하게 영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An inquiry.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아이고 힘들어라, nation wealth. 이렇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래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유명한 국부론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40여 년 전에 써진. 그럼 이거 정확한 제목이 왜 필요하냐? 아담 스미스가 진정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를 가봐야죠. 우리 아담 스미스 하면 정말 이게 아닙니다. 왜? 손이 안 보여요, 선생님. 네가 유령이니? 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인큐어리는 조사라는 거거든요. 인투는 깊숙한 거죠. 그래서 깊숙한 조사입니다. 그러면 깊숙하게 뭘 조사했느냐? 이건 뭐야? 낫뚜루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내처 뭐다? 본질이죠. and causes, 원인. of the, 뭐요? 국가 부가 도대체 근원은 무엇이며 형성되는 국가의 부의 근원은 무엇이며 원인에 대한 깊숙한 조사 보고서.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다시 한번 아담 스미스는 그럼 뭘 원한 거죠? 국가의 부의 본질과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여러분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번 중세 시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국부의 원천을 뭐로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중세 시대 사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의 원천을 뭐로 바라봤다? 토지로 바라봤을 겁니다. 오케이? 왜 토지로 바라보느냐? 아주 간단해요. 노동이 아니라 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아주 척박하고요. 이건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자, 똑같은 두 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노동을 했는데 얘는 10가마를 생산하면 얘는 100가마를 생산하죠. 그럼 나머지 여러분 90가마는 어디가 생산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비옥한 토지가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이 90가마는 당연히 누가 먹는 게 당연합니까? 지주. 그죠? 그럼 얘네들은 부의 원천을 뭐로 바라봅니까? 토지. 무슨 주의자? 중농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중농주의라는 게 더 뭐 정제학적으로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자다? 중농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여러분 뭐가 발견되냐면요. 신대륙이 발견되거든요. 신대륙이 발견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가죠? 신대륙 가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잖아요. 자,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많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엄청나게 맛있는 게 들어옵니다. 바로 뭐죠? 설탕.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우리 설탕 한 번도 안 먹다 좀만 먹어봐요. 뻥합니다. 자, 그것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향신료, 후추를 대체할 수 있는 고추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 맨날 먹는 거 뭐 있어요? 아침에 하루 20개씩 먹는 거 담배. 그래요. 담배 들어왔잖아요. 없으면 어떡할 수가 있어요. 자, 담배 들어오지 거기다 많은 향신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뭘 갔다 온다? 신대륙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죠?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근세가 등장하는 거죠. 이 근세 시대는 여러분 보다 부의 원천을 뭐로 바라봤겠습니까? 그렇죠. 자,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화폐를 부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엔 여러분 화폐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폐 같은 건 무슨 화폐요? 명목화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당시엔 여러분 명목화폐가 아니라 뭐예요? 금화, 은화죠. 그럼 거꾸로 이 당시에 부의 원천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금과 은이죠. 금과 은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무슨 주의자다? 바로 중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한번 클래식하게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적용하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무슨 학문이라고 있었습니까? 실학. 실학도 한 파벌이 아니라 둘로 나누죠. 중농주의, 중상주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중농주의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자, 중농주의자면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익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영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중농주의자죠. 이쪽에는 뭐가 돼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주의자다? 중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실학자지만요, 국부의 원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분들은 여러분 부의 원천을 전부 다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토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 항상 무슨 논이 나온다? 토지개혁론이 나오는 겁니다. 유형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토지를 뭐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자? 자, 뭐 하자는 거예요, 유형은요? 토지를 갖다가 우리 산업공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자. 균전제. 이익 선생님 뭐라 그러는 거죠? 매매할 수 있는 땅은 한정지자, 한전제. 정의연 선생님 뭐예요? 30여 호가 공동으로 노동하고 농돈해서 소비하자, 여전제. 그래서 어쨌든 토지개혁의 핵심을 갖다가 중농. 왜? 국부의 원천을 부에서 찾으니까요. 반면에 유선, 홍대원, 박지원, 박재가 제시,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전부 다 부의 원천. 이분들은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요, 화폐개혁론, 상공업개혁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학자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대안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국부의 원천을 토지로 보고 얘는 국부의 원천을 화폐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 같은 것도 소비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나쁘죠. 박재가는 뭐라고? 중상주의 학파답게 절약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재가 자기 책에다 뭐라고 씁니까? 대저 조선이 가난한 이유는 왜 가난하다?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까 뭐를 생산하지 않죠? 비단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즉 소비하지 않음이 가난의 원인이다. 그래서 얘는요, 제일 재밌는 게 소비를 부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거죠. 박재가 살아 돌아서 저 같은 사람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게, 왜 이런 또 개소리라고 든 거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바로 뭐다? 박재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왜 우물물이 말라버리는 이유는 아무도 우물을 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를 갖다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반면에 정약용 아저씨는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편지를 써서 유언을 날리는데 아들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르르 뛰어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 뭘 남겼을까? 그랬더니 정약용이 자식한테 물려줄 게 3가지나 있답니다. 애들이 신나서 날뛰죠. 처음에 딱 폈어요. 뭐라 그런다? 절약하거라. 일단 좀 마탱이가 가죠.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유언장이 있다 그러고 비디오 테이프를 딱 들었는데 아버님이 근엄하게 나오시더니 얘들아 유언이 있다. 첫 번째 아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야? 딱 했더니 또 아껴라. 죽어버리고 싶죠? 마지막에 딱 폈더니 큰 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거죠. 왜? 정약용은 중농주의자니까. 절약을 부의 원천으로 바라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얘는 절약은 국가의 패망이고 소비의 국부를 원천을 봤는데 이 사람은 절약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중농주의자다, 중상주의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농주의자는 부의 원천을 부의 원천을 뭐로 바라본다? 토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상주의자는 부의 원천을 화폐, 그래서 금과 은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농주의자는 토지개혁론이 나오고 중상주의자는 화폐개혁론이 나오고, 그럼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무슨 일이 터지느냐? 아주 간단한 일이 터졌죠. 자, 이런 근세와 근대가 있다가, 자, 여러분, 뭐가 터진다? 근대라는 시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대라는 시대는 여러분, 뭐가 터지게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무슨 혁명이 터진다? 바로 산업혁명 터진 거 아닙니까? 산업혁명이 언제 터졌느냐? 1760년에 터졌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 스미스가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죽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40 산업혁명을 목격한 거예요. 40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겁니까? 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나이가 여러분 가장 정력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나름대로 뛰어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산업혁명을 딱 터져봤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 놀랍게 목격한 건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죠. 그 새로운 계급은 사회 당시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귀족들을 갖다가 대신하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무슨 주화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죠. 근데 이 부르주아 계급은요, 귀족 계급하고는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왜? 귀족 계급은 본질이 어땠든지 겉으로는 굉장히 어때요? 아주 이 선행을 베풀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쨌든 귀족 계급은 서로 다 겉으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영국 왕실에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납작 지위를 주고 기사의 지위를 주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귀족은 어쨌든 사회 전체를 이타적인 풍습, 이게 기본적인 도덕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놀랍게도 이 부르주아 계급은요, 전혀 귀족 계급의 원리와는 달랐죠. 얘네들은 뭐밖에 모르더라? 돈밖에 모르는 거죠. 얘네들은 오로지 뭐에서만 움직이자? 개인적인 이익, 사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은 오로지 무슨 심에서만 움직이고 이기심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오로지 무슨적으로 행동하더라?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 누가 들어섰다? 부르주아가 들어섰는데, 그럼 과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자, 기존의 귀족을 갖다 대변되던 기백에게 보면 뭐로 바라봤겠습니까? 야, 큰일이다 그랬겠죠. 그러나 사실 이 당시에 부르주아는 굉장히 나름대로 진보적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르주아가 이렇게 하면 행동할수록 아담 스미스는 뭐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특히 부르주아의 이기적 행동이, 사리만을 추구하는 행동이 너무 좋다. 왜? 이런 행동은 국가의 부를 결국 뭐 하기 때문이다?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똑같이 생각하시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목표가 뭘까요? 애들을 똑바르고 바르게 키우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저는 학원 강사인데 돈 버는 게 목표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돈 버는 게 목표예요. 그럼 아담 스미스가 와서 나를 보면 좋은 놈이다, 개자식이다. 그렇죠. 개자식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 애들을 대학을 보내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진기는 이기적으로 여러분 학원 강의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학원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은 대학에 가고 학생의 실력은 향상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학원 시장이라는 무엇에 뛰어들어야 되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죠.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바로 무슨 성입니까? 합리성이라는 것이고, 바로 무슨 성이죠? 효율성이고, 자원의 무슨 배분? 최적 배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시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던져봐 주세요. 자, 휙 던지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여러분 에스모 전자에서 만든 건데, 에스모 전자 사장 핸드폰 왜 만들었습니까? 돈 벌려고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국가의 부는 증진했죠. 왜? 에스모 사장이 핸드폰 만들어서 돈 벌려면 시장 안에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죠.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세계 핸드폰 제일 큰 애들 누구예요? 우리 핀란드에 뭐가 있습니까? 노키아.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뭐 있었어요? 모토로라. 그 다음에 알모 회사, 우리나라에. 그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장 알맞고 가장 확실한 곳에 최적 배분시켜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켜 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좋은 핸드폰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다?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논리죠. 그럼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하고 싶어고자 했던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이기적 행동을 산지 전체의 부를 증진을 시키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이기적 행동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왜? 뭐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국부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거는 당시 영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오케이? 영국 사회를 오히려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오히려 뭐 할 것이다? 발전시킬 것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진짜 아담 스미스죠. 정리되시겠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제일 중시했던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이에요. 오케이? 아담 스미스가 그럼 여러분 눈치채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건 뭘까요? 그럼 독점이죠. 말하면 하겠습니까? 왜? 독점은 결국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의 이기적 행위를 국부로 전환시키기 때문이죠. 자유로운 시장이 중요한 것은 사리를 뭐로 전환시킵니까? 공공의 이익인 공리로 전환시키죠. 그런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없고 독점이 지배한다면 사리는 뭐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까? 공리로 전환될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힌트 드리면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무슨 법 있어요? 공정거래법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아주 귀여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벌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국가가 가로막고 그러는 거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왜 이런 정책을 누가 세우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담 스미스도 모르니? 네가 모르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나오면요. 공정거래법 당연히 찬성하죠. 왜? 아담 스미스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갖다. 그럼 아담 스미스가 원하는 국가는 무슨 국가예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키프해주는 국가를 꿈꾼 게 바로 누구다?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 하면 맨날 야경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나름대로 국가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를 유지시켜야죠. 국가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될 거예요. 그죠? 왜? 공정거래가 돼야지만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죠. 이게 아담 스미스 생각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요. 정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요. 축구장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죠. 축구장의 심판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럼요. 축구장의 심판 경기에 개입해야 하네요. 하죠. 누가 여러분 반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 얼마 전에 박지성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요. 우리 다음에 서울 FC가 왔습니다. 오케이? 둘이서 막 축구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막 갑자기 가다니 싸대기 날려요. 선수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심판 뭐 합니까? 휩쓸 불어야죠. 오케이?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내밀어야죠. 오케이? 자매 협찬 출연사요. 자, 옐로우 카드 내밀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정부가 뭐예요? 축구장의 심판이니까. 그게 공정거래법을 수호하는 거죠. 하지만 대신 심판이 해서는 안 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서울FC를 사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왜? 나 한국 사람이니까. 오케이? 근데 딱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공이 굴러왔는데, 딱 보니까 서울FC 선수는 저기 멀리 있고, 완전 골대는 비어있어요. 에이쌍!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부가 직접 시장 안에서 생산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성대 결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대 결정 초기인데다가 후두염이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엔 더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이 읽고 계셨죠? 자, 봅니다. 그러나 현대 핀 제조업은 전체 작업 공정을 세분화하여 독자적인 작업을 해놨다. 한 사람이 철사를 가져오면 두 번째 사람이 바르게 펴고 세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든다. 이 공장에서 노동자한 사람당 평균 4,800개의 핀을 생산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무슨 논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분업론 아니에요? 그럼 이 분업론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하죠? 교환을 전제하죠. 다시 분업은 뭐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는 당연히 무슨 무역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무역론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국의 산업을 철저히 보호하자. 무슨 주의자였어요? 중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재밌는 건, 자, 이제 눈치채 보셔야죠. 그러면, 자, 우리 원래 아담 스미스의 제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뭐라 그랬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Creation Race.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봤을 때 진정한 국부의 원천은 무엇이다? 아담 스미스가 봤을 때 진정한 국부의 원천은 무엇이다? 딱 나오죠. 뭐가 되겠습니까? 분업화된 무엇과 노동. 방점이 맞아죠. 분업화된 노동과 이 분업한 노동을 갖다가 국가의 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무슨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 부유한 국가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농주의, 원래 역사적으로는 사실 중상주의가 학문적으로 먼저 나왔지만 자,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요. 중상주의 이론에 따르면 유럽의 최강 국가는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많은 금과 은을 가졌던 나라는 신대륙을 발견했던 누가 되겠습니까? 스페인이 돼야 되죠. 스페인의 무슨 함대? 무적함대 아니겠습니까? 중농주에 따르면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포도주의 나라 어디가 되겠습니까? 프랑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영국은요 절대 스페인처럼 많은 금과 은도 없었고요. 프랑스처럼 비옥한 토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60년대 이후 갑자기 영국이 유럽의 최고 강국, 최고 부유 국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뭘 밝혀내야 돼요? 아니, 도대체 국부의 원천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담 스미스 명확하게 얘기하죠. 자, 뭐라 그럽니까? 그래, 국부의 원천은 결코 무엇도 아니고 금과 은의 양도 아니고 비옥한 토지도 아니라는 거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부유한 국가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고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진정한 부유한 국가라는 건 분업화되고 효율적인 노동과 이 분업화되고 효율적인 노동을 갖다가 국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가 진정한 부유한 국가다. 이게 정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예요. 나이스하죠. 결국 이 건성 연결돼서 바로 우리 부의 원천을 뭐로 바라보는 거죠?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그래서 코인트가 이게 뒤에 누구다? 노동 가치설이라는 게 돼서요. 혹시 우리 들어보셨으면 경제학자 된다. 칼 막스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모든 겨전 경제학의 중심으로 우뚝 섰던 사람. 이 친구가 바로 누구다? 아담 스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국부의 원천은 뭐다? 토지에서 중농주의,
프랑스의 케네 같은 친구인데 프랑스의 중농주의처럼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화폐와 금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아니라 바로 뭐다? 분업화된 노동과 효율적인 노동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공공의 이익, 공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가진 국가가 진정 부유한 국가라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후손들이 새롭게 또 경제학체를 쓸 수 있겠죠. 신국부론. 그렇다면 정보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오케이? 진정으로 부유한 국가는 어디냐? 탁 나올 수 있겠죠. 무엇을 가진 국가가 진짜 부유한 국가냐? 그럼 이제 신국부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국가가 부유한 국가인지. 뭐 네트워크망을 잘 갖추고 있는 국가가 부유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핵무기 망창 갖고 있는 국가가 부유한 국가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어떤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진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얼마나 이 대단한 명제입니까?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이 사이즈라는 거는 엄청난 친구인 겁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제일 유명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문과죠. 우리가 전역 실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주의나 제빵업자들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이다. 바로 이기심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갖다 발전시킨다. 하지만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었죠. 뭐가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로 뭐예요? 인비저블 엔즈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뭐로 전환된다? 공공, 사회 전체 이익으로 전환된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담 스미스가 돌아온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담 스미스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하게 찬성할 겁니다.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할 겁니다.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을 갖다 분명히 막을 거야. 아담 스미스가 제일 싫어했던 건 독점 자본주의일 겁니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이거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이거는 찬성하겠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건 축구장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직접 공을 차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아담 스미스는 공기업 민영화 같은 거는 찬성의 입장을 띄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대형 쇼핑몰. 요새 난리죠. 그죠? 초대형 쇼핑몰만이 아니라 막 골고세 뭐 SSM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라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제를 했을 거예요. 그죠? 왜?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공정한 경쟁이 사라질 우려가 있죠. 그런 한에서 규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걸 보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대기업이 진출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그 아담 스미스에 대한 몰이에서 나온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몰이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가 발언을 했든지 간에 최근에 뭐 그런 발언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보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마찬가지죠. 금산분리 완화? 여러분 아담 스미스 반대했을 거예요. 왜?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도 먹죠. 그죠? 금산분리 완화라는 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독점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자유로운 경쟁은 여러분 뭐야?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아담 스미스가 전부 다 뭐였을 것이다? 반대했을 것이다. 왜? 사리가 독점화되면서 무어로 공리로 전환되지 못했을 거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니까 보장해야 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니까 왜 간섭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담 스미스도 몰라. 근데 네가 몰라. 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담 스미스. 그렇다고 규제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명확한 거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만을 사랑했던 피도 눈물도 없었던 냉혈 아니냐? 아니죠.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 제일 존경했던 철학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 스미스보다 11살 많았던 휴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휴미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 도덕 감정론인데 아담 스미스도 책을 1759년에요. 그러니까 국부론 쓰기 전에 상당히 좀 오래전이죠. 10몇 년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존립공공 공정경제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그 에는 특정 원칙이 존재하고 있어.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싶어 한다. 이게 아담 스미스 생각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뭘 꿈꿨는지 알겠죠? 오케이? 정글 시장, 정글 자본주의를 꿈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담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는요, 인간의 이기적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사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기적 행동 내면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있다면 그런 이기심조차도 사회 전체 이익으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진정 아담 스미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비록 자신은 타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외에는 아무것도, 샥살이죠. 비록 자신은 타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아담 스미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죠? 야, 정말 이 뭐 무자비한 정글 자본주의를 꿈꿨던 사람인지, 아니면 뭐 정부의 막강한 규제를 꿈꿨던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줬죠.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것은 인간의 이기적 행동도 사회 전체의 부로 바꿔줄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가 존재하고, 자원자의 효율적인 배분을 수 있는 것을 시장으로서 신뢰를 했고, 물론 그것이 이제 그 뒤에도 맞는지 아닌지는 또 많은 논쟁이 벌어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담 스미스는 그 당시에 중농과 중상을 뛰어서 부의 원천이 결국은 노동에 있다는 것, 이걸 갖다 찾아내었었고, 오케이? 이게 바로 진정한 아담 스미스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경제학이 이렇게 재밌는 학문입니다. 자, 우리 기회 되시면요, 또 다른 경제학자들,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후두염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 성대결절이라는 이 엄청난 이 병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나와서